탈북 후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탈북 후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그래도 저는 지금도 삼겹살이죠. 그냥 저는 이제 사실 소고기를 내 돈으로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비싸고, 그래 저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한참 식으니까 그렇게 즐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식사 약속이 있어서 누가 소고기를 사주면 먹지? 아니 삼겹살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식사 약속 잡으면 소고기 드실래요? 아니요 돼지고기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그냥 삼겹살이고, 그리고 저는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면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먹었었던 옥수수 국수 면하고 너무 맛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물 파스타를 지금도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되게 좋은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파스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서 사셨는데 이게 파스타가 입에 맞냐고, 이게 이태리 음식이라고. 그냥 농담 삼아 그러죠. 그러게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이태리에 있었나 봐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도 그냥 삼겹살, 파스타 이 두 가지를 제일 좀 맛있게 먹어요. 한국에서 처음 먹었던 라면은 어떠셨나요?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랄도 멍석 펴놓고 하면 안 한다고. 북한에 있을 때는요, 그 꼬부랑 국수 그 스프 물이 없어지는 게 살점을 떼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신라면, 컵라면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라면에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점점 이제 저는 1년에 라면을 2번 먹나? 지금? 저는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1년 동안 그것만 먹어서 막 이제 보기만 해도 싫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살이 찌고 이러니까 그 라면을 먹으면 또 살이 찐다고 하니까 좀 되게 안 먹어요. 자극적인 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음식 맛이 변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떤 음식도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냥 1년 동안 줄창 먹었더니 지금은 라면 한 박스를 사놓으면 아들이 들랑날랑 하면서 몇 달 먹지, 저는 아무리 배고파도 라면은 안 먹게 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의 음식이나 식문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식문화가 다른 게, 저는 북한에서는 외식을 매식이라고 하거든요. 외식이란 말을 안 해요. 사서 먹는다. 살매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매식을 하는 사람이면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저렇게 밖에 나가서 뭘 자꾸 식당에서 사 먹고 하면 세간살이를 제대로 하겠냐.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정착 초기에도요, 저는 그때 이제 뭘 음식을 사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할 때인데, 저녁이면요 막 문까지 여름에 열어놓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창문을 들이다보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오면서, 야, 저 사람들은 다 월급을 털어가지고 저렇게 맨날 식당에 와서 사 먹어가지고 언제 돈을 모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13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사 먹는 게 돈 아끼는 거예요. 그 재료를. 왜냐면 백반집이나 김밥집 같은 것도 정말 맛있게 하는 집에 동네에 있으면요, 만약에 이제 된장찌개 8,000원 그 재료를 8,000원 주고 못 끓여요. 제가 집에서 세간살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식을 하는 게 저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 외식 문화를 제가 이렇게 따닥 주사 하나를 튕겨보니까, 밖에서 빨리 해놓은 음식을 먹고 그 시간에 들어가 일을 하면 더 버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제가 외식 문화에 대해서 되게 외면하지 않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래도 매식 문화는 시장에서 뭘 사 먹고 이러는 것들이 좀 아직도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북한 사회라는 게 내가 시간당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다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먹는데,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게 13년이 됐는데 아프면 그냥 북한 음식을 먹어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북한 식당이 진짜 많아요. 거기는 북한 음식을 하거든요. 인조고기밥, 두부밥, 순대, 언감자떡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때는 안 찾는데 아프면 딱 고향 음식이 생각나는데, 그것 중에서도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든 녹마국수, 그 냉면 있잖아요. 한겨울에 소한 때, 흑한 때도 열이 나고 아프면 그 국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인천의 남동구에 있는데 수십 킬로를 차를 타고 가서 그 국수를 두 그릇 먹으면요, 이상하게 열이 내려요. 그래서 이게
고향 음식이라는 게 오랫동안 우리 입에 질들여왔던 그런 음식도 있지만 향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게 조금 병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와서 심리적인 아픔도 같이 우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고향 음식을 먹는 순간에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또 배달도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녹마 전분국수를 눌러서 얼려요. 얼려가지고 저희 집에다 보내주거든요. 그럼 저 살짝 데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냉장고에 지금도 감자 전분국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같은 때는, 그리고 또 녹마라는 게 감자 음식이어서 살도 안 쪄요. 오줌 한 번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살도 안 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다 그걸 채워두는 거죠. 새터민들이 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가기도 한다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중국 갔었어요. 제가 거기를 북중국경 안내를 맡았거든요. 제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백두산 중국으로 해서 장백산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어요. 북한 식당 갔어요. 북한 식당 갔는데, 와, 저 어떤 느낌이라 할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막 하는데, 이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여성들이 다 이렇게 조선 옷을 한복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당에다가 이제 막 음식을 데려오는데, 김치, 녹마국수도 있고, 그 김치를 먹어보니까 북한 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김치를 담 건데, 왜냐면 북한 김치는 맛이 달라요. 쩡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배추는 약간 물배추예요. 근데 북한 배추는 조금 이렇게 예쁘진 않아도 배추가 정말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북한 음식 맛은 안 났어요. 그런데 그냥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 저희 살던 동네 옆에가 둘쭉가공 공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둘쭉수를 생산해요. 근데 그 둘쭉수를 거기서 판매하는데 한 병에 400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북한에서 파는 100배 가격을 받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같이 간 일행들이 그 둘쭉수를 막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음식을 딱 치우고 공연을 하는데 그 꽃다발을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산처럼 묻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연을 하니까 그 꽃다발을 하나씩 그 가수분들한테 주는데, 그 꽃다발 하나가 중국 돈 100위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그 꽃다발을 100위안에 사가지고 그 북한 식당 종업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저만 북한 사람이고 같이 간 일행 30명인가 됐는데 다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인데 중국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 꽃을 다 사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꽃다발을 다 사가지고 100위안씩 주고 사서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북한 사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 기준에 봤을 때는 그 여성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식당 총 책임자한테 들어가서 당자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화장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꽃다발을 받은 걸 다 모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또 2층에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다발을 뱅뱅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북한 여성분이 제 귀다 대고 물 좀 드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손을 잡아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손 잡아봐도 되냐고 하니까 그분은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손을 주는 거예요. 야, 근데 그냥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하니까 얘네가 다 평양 아이들인데 차강도 만포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률적으로 평양에서만 뽑지 않고 전국에서 왔다, 이런 걸 말해주기 위해서 고향을 속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24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식보다는 저는 사실 그 고향 말을 들으면서 되게 조금 뭉클했어요. 근데 음식은요,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냥 절반이 북한 맛이 나고 절반이 중국 맛이 났어요. 그 조미료를 다 중국 거 써가지고 되게 북한 음식 같진 않았어요. 북한이 생각나는 음식도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사과, 배 이런 것도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 이렇게 접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과도 막 이만하고. 근데 제가 한국 사과, 큰 사과를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먹다 보면요, 처음에는 사과 향이 났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 맛도 없어요. 물만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사과는 화학비료 부족으로 인해서 비료를 거의 못 써요. 그리고 재래식처럼 키워요. 과학이 발전 못해서. 그러니까 사과가 진짜 이렇게 강구 사과라고 이렇게 작아요. 국강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사과를 먹으면요, 새콤한 맛의 그 사과 향기, 그 향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본연의 맛은 자꾸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종은 좋아져요. 개량이 돼서. 그런데 사과 그 본연의 맛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좀 모든 게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순수성을 좀 지키는 편이고, 한국은 너무나 모든 게 발전해가지고 사과도 맛있는 사과도 있지만 이제 계속 품종을 개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사과 맛인가 배 맛인가 조금 착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향이 좀 없어요.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사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사 먹거든요. 요즘엔 사과값도 올라고 이랬는데 엊그저께도 10,000원에 4알짜리 사과를 샀어요. 그래서 절반을 했는데 조금 맛은 있는데 그래도 고향에서 내가 먹어봤던 사과보다는 향이 못하다. 예,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군의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있으신가요? 북한 군인들은 굶진 않아요. 북한 주민들이 굶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군관들은 국가가 정한 배급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종에 따라 뭐 800g, 900g, 장교들은. 그리고 군인들은 650g인가 됐는데 2023년에 580g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양을. 그러니까 그만큼 식량이 부족하죠. 근데 그 양을 580g을 제대로 나가면 배고프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제대로 나가진 않는 거죠. 그러다가 대부분 북한 군인들은 잡곡을 먹어요. 옥수수 쌀. 근데 그 북한에서는 강냉이 쌀이라고 하는데 강냉이 밥을 먹으면요 요만큼 먹어도 든든해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흰쌀밥을 먹으면 금방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잡곡이 비싸잖아요. 북한은 잡곡이 싸요. 그리고 잎쌀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 부족을 겪으면은 아예 밥을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양이 준 거죠. 군대들은 밥을 세워서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밥가마나 전기밥가마에다가 밥을 해서 밥을 풀 때 그냥 박죽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접시 가지고 퍼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다 세워요. 누워있는 쌀을 다 세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그릇에다 담거든요. 그래 그 쌀알을 세워서 담는다 그래요. 보는 사람이 많아 보이게. 그만큼 이제 북한 군도 식량 부족 때문에 많이 심각하죠. 그렇지만 굶지는 않는다. 양이 줄다 보니까 좀 배고프죠.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군의 도덕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김정은 정권이 올라서면서 조금 군인들에 대한 기강을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도둑놈이 많이 줄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요, 이제 보통 군인들 보면 우리는 저희 동창들도 10년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28살이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아무래도 가을이죠. 가을은요, 자기만 부지런하면 뭐 농장밭도 습격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인데 북한에는 독립부대라는 게 있어요. 대대나 연대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원려기지 같은 농사를 했어요. 돼지도 먹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독립부대에 배치가 되면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산간 오지로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기존에는 국경경비대 군인이 되는 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혀가지고 국경경비대도 이제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독립부대에 배치되는 걸 그렇게 원한대요. 차라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자기네가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먹을 것만큼 먹을 수 있고, 그 독립부대 군인들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 왜 좋아하냐? 그러면 이제 깊은 산골짜기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고 눈이 막혀갖고 대대나 연대하고 소식이 끊긴대요. 그러면 자기네한테 연락이 안 온대요. 그러면 그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네가 농사 지은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에 갇혀도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북한에는 수령, 군대, 백성이에요. 이렇게 순서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령이 다 통치를 하고, 그래도 군인들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아예 이제 쌀을 주진 않는데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애국미, 군량미를 인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내라고 강요해요. 군대한테 애국미를 내라고. 옛날에는요, 애국미를 무조건 잘랐어요. 배급을 줄 때는 10kg, 5kg. 근데 배급을 안 주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라.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해라. 그래, 최근에도 북한에서 애국미를 바치라고 주민들한테 독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북에 실패한 북한 주민들이 간다는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곳인가요?
정치범 관리소라고 해요. 북한에는 정치 수용소라는 말 안 해요. 북한에는 경제범들이 가는 거는 일반 교화소고 정치범들이 가는 데는 정치범 관리소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탈북민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북한 이제 간부들 이제 뭐 장성택 라인에 있다가 처형을 당했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일단은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집에 노동신문이 있는데 수령님 초성화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뜯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인민반장이 신고했어요. 그 사람도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치라는 거는요, 김 부자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 부자는 나라도 대신하고 국가도 대신하고 정치적인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정치범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진짜 배급도 안 주면서 맨날 왜 이렇게 동원만 시키냐. 이거는 말반동이에요. 말로 이 사람도 정치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는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탈북자에도 부류가 있어요.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서 잡혔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 아니에요. 중국에 살면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이 정치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온 사람들도 중국에 있을 때 교회를 접했거나 한국에 가려고 시도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범인데 그냥 팔려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짓다 잡혀서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잡혀왔더라도 나는 교회에 간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려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천만에요. 북한 일단은 중국에서 북송된 사람들은 무조건 보위부 집결소라는 데를 가요. 거기서는요. 죽은 사람들 입을 열게 됐어요. 내가 안 한 것도 해야 됐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다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북송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단련대를 가고 어떤 사람은 교화소를 가고 어떤 사람은 정치범 관리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행이나 교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중국에 와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살아요. 보호를 해주니까. 거기다 잡혀온 사람들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1동포들 옛날에 북한의 60년도에 제1동포들 다 북한에 끌어들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 살아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조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고 불만을 갖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도 정치범이 되는 거죠. 우리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강철한 대표님. 그분도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다 가족을 데리고 북한에 왔는데 조금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랬다고 그 가족들을 몽땅 다 평양에 살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갔는데 이분이 그래서 수용소의 노래라는 걸 써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도 오르고 미국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용소의 노래를 저도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 저는 못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딱 보는데 와 사람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보면 거기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죄를 지으면 아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다 놓고 일반 정치범들은 그 주변에다 놓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형기를 채우고 정말 열심히 살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정치범 관리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도 중국에 팔려갔는데 남편이 한국에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으니까 한국 영사관 앞에서 한국에 가려고 거기서 어서번거리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북송이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는 한국에 간 남편을 따라가려고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얘가 정치범 관리소가 5년 있었거든요. 그러다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범 관리소를 가보면 그냥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 옥수수가 이만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크냐. 잡초 하나도 없대요. 잡초가 있으면 때려 죽인대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범 관리소 같은 데 가게 되면요.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인민군대 군복은 정치범 관리소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그러니까 그 정치범 관리소는 내가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품은 그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이 거의 많죠.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이 언제 어떤 기점으로 역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세 가지예요. 북한이 몰락했던 이유가 첫째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교류를 하던 동유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혁 개방을 안 했어요. 세 번째로는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몰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북한에 있는 주요 방직공장, 편집공장 기계들은 다 독일 기계였어요. 그래서 독일 기술자들이 항상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그 동유럽 사회주의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경제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것이 멈추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멈췄어요. 그러면 중국처럼 발빠르게 개혁 개방을 해야 되죠.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경제가 벼랑으로 내갔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다른 나라들이 유혹을 했죠. 개혁 개방을 해라. 그러면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을 하는 동시에 북한의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 독재 국가가. 왜냐면 독재 국가를 유지하려면 그게 순종하는 노예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노예들이 인민이에요. 근데 그 인민들이 개혁 개방을 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잘 살아온 게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국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혁 개방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세상을 통해서 위협을 하려고 하고, 하나는 주민들을 얽매여 두려고 하는 거예요.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건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일 때는 핵무기를 퍼뜨려서 지구라는 땅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걸 공공연하게 말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제도를, 이런 세력을 우리가 배신했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공포를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때문에 북한이 몰락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먼저 남한의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대감이 없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가 그 마지막 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정부와 정부 사이의 교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 NGO 단체들 교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통 큰 지원이었어요. 근데 대북 제재라는 데 걸렸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네를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는 기대를 아예 떨군 거죠. 아,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하고는 더 교류를 해봤자 그냥 이렇게 썰금썰금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 가지고는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유화 정책을 썼잖아요. 자, 우리가 도로도 나쁘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어느 정도 어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동족만이 가지는 그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통 크게 도와달라 이거였는데 대북 제재 걸렸어요. 못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권을 지켜야겠다. 이제는 남한하고는 더 이상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다 통일이란 말도 없애고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많이 제스처를 보내잖아요. 좀 연락하자 어쩌자. 근데 북한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건 누구도 모를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삐져서 돌아섰는데 사탕을 주겠다고 돌아서면 체면이 없잖아요. 자, 내 사탕 줄게 오나 하면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많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단은 알려고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나 많은 선을 껐어요. 통일이라는 말을 없애고 애국가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뺐잖아요. 무궁화 삼천리를 뺐어요. 한반도가 삼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김정은이 그러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남한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나? 살아갈 수 있어요. 러시아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포괄적 협력 관계잖아요. 러시아라는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이 보내는 그 생명줄을 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계산해봐도 남한과의 교류를 해봐서 뭔가 하나 자기네 만족하게 된 게 없어. 거기다가 대북 제재에서 안절부절 못해. 싹 걷어치워. 차라리 우리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너무 좋게 피를 나눌 정도로 너무 좋게 발전하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이 제스처에 알겠습니다. 굽지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거예요. 자존심도 지키면서 자기네가 살아갈 수 있는 땅 국리를 러시아라는 큰 덩이를 쟀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에 놓고 하는데 거기에 응답하진 않죠. 근데 앞으로 뭐 점점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은 누구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봐서는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남한에 호응하는 거는 북한 정부 입장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거죠. 2026년에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문을 두드렸을 때 미세하게 반응은 할 것 같아요. 조금 미미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과거처럼 판문점에서 만나고 이럴 일은 이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럴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한의 전망을 봤을 때 한국을 배제를 해도 북한은 그 제도가 멈춰설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제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 명을 아사하면서까지도 살아남은 정권인데, 이제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자체도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조금만 도움을 두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나라예요. 인구도 작고 땅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저는 2026년에는 대한민국보다는 러시아하고 좀 통 큰 교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마지못해 미미하게 반응을 하는 척 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대한민국에 와서 올해로 13년 차 살고 있고요. 지금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이제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KBS 라디오를 이제 한 13년 동안 북한 소식을 알려주는 이제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채널이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좋은 반응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와보게 되면 여기 관계자분들이 좀 이제 실속 있고 알속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중요한 소식들을 이 떠먹여주는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세요.